안녕하세요. 안나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살인사건은 아니에요. 여러분 로맨스 스캠 알고 계시죠? 요즘 한국에서도 사기 피해자가 많이 나오고 있다고 들었는데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국경 없이 인스타 DM이나 SNS 메신저를 통해서 메시지를 보냅니다. 이제 범인이 나는 뭐 군인이다. 나는 어디에 살고 있다. 나는 지금 이라크에 파병 나와 있다. 이런 식으로 메시지를 보내서 남성분, 여성분들, 특히 중년의 남녀분들을 혹하게 만든 뒤에 돈을 갈취하는 그런 사건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사건도 로맨스 스캠 중에 일부인데 또 이게 사기라고 하기엔 애매한 것도 있어요. 단순히 돈을 갈취할 목적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물론 이 피해자가 물리적으로, 정신적으로 피해를 받긴 했지만 이 목적이, 사기의 목적이 보통은 돈인데 그게 아니었던 그런 이상한 사건입니다. 사건의 피해자는 베니타 알렉산더예요. 1966년 4월생이고요. 미시간 주에 있는 웨인 주립대에서 저널리즘 공부를 했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존 노엘이라는 남성이었고요. 이들은 2006년 딸 제시나를 낳았습니다. 2009년 딸 제시나가 태어난 지 3년이 되었을 때 이 부부는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베니타는 뉴욕에서 살았어요. 방송국 PD였고 꽤 잘 나가는 PD였다고 해요. 수상을 받은 적도 있었고 또 MBC 뉴스의 기자로도 활동을 했습니다. 되게 잘 나가는 커리어 우먼이죠. 그녀는 딸과 함께 둘이서 뉴욕에 살고 있었는데 일 중독자였다고 해요. 베니타가 존과 이혼을 할 때 되게 지저분하게 헤어졌다고 합니다. 많이 힘들었다고 해요. 재산 문제도 있었고 양육권 문제도 있었고 갈 때까지 갔던 그런 이혼 절차를 밟았다고 합니다. 이 시간이 너무 힘들었다고 해요. 그렇게 그녀는 일 중독자가 됩니다. 2013년 베니타는 다큐멘터리 한 편을 준비하게 되었어요. 당시 전 세계적으로 떠오르던 의사 파울로가 그의 취재 대상이었습니다. 이 파울로는 슈퍼 외과 의사라고 불리면서 학회에서 엄청난 인정을 받고 있었고요. 그의 연구 논문, 수술 과정, 수술 결과, 너무나 혁신적인 연구 결과를 내는 그런 의사였어요. 베니타가 취재하게 된 사연은 파울로가 2살짜리 환자, 한나 워렌이라는 아기에게 장기를 이식하는 그런 수술의 일련의 과정과 또 결과를 보여주는 다큐멘터리 방송이었습니다. 한나는 2살짜리 아기였어요. 한국계 캐네디언이었는데 엄마가 한국인이었고 아빠는 캐나다인이었다고 합니다. 한나가 어떤 질병을 앓고 있었냐? 선천적으로 기도가 없이 태어난 거예요. 여러 가지 장치를 달고 있지 않으면 스스로 호흡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였대요. 이 한나는 어릴 때 엄마의 고향인 고양시에서 태어났고요. 이후에 서울대 어린이병원에서 계속 치료를 받으면서 입원해 있었습니다. 이 어린 아이에게 이 몸에 붙어 있는 거 보세요. 이렇게 한나의 사연을 알게 된 의사 파울로가 이 한나를 돕기로 한 거죠. 그럼 파울로가 진행한 수술이 어떤 것이었냐? 제가 전문가는 아니니까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릴게요. 이 한나의 골수에서 줄기세포를 축출합니다. 그리고 모형, 플라스틱 모형이 기도 모양으로 생겼어요. 거기에 이 줄기세포를 갖다 붙여서 그대로 한나의 몸에 이식을 하는 거죠. 이식된 뒤에는 세포가 배양하게 되면서 새로운 조직과 이 이식했던 기관이 한나의 원래 기도였던 것처럼 완전히 자리를 잡게 된다고 합니다. 한나의 부모에게는 이 수술이 우리 아이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어요. 얼마나 감사했을까, 파울로에게. 파울로 또한 이 수술 준비를 상당히 많이 하는데요. 이전에도 이렇게 장기를 이식하는 수술을 진행한 적이 있긴 했는데 한나처럼 2살짜리 아이에게는 처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나고 회복을 잘 한다면 역사적으로 남을 만한 매우 중요한 수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현장을 베니타가 취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의사 파울로에 대해서 잠시 알아볼게요. 파울로는 1958년 8월생이고요. 사진을 보시면 유러피안 느낌이 나죠. 스위스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자란 건 이탈리아에서 자랐어요. 그의 엄마가 이탈리아 분이셨다고 해요. 얼굴도 되게 훈남이고 공부도 잘하죠. 능력 있죠. 어디 하나 빠지지 않는 완벽한 남성이었습니다. 1986년 이탈리아 피사 대학교에서 의사 학위를 받았고요. 여러분 다 아시는 피사의 사탑이 있는 그 지역이에요. 또 89년에는 미국 알라바마 대학교에서 임상 연구를 했고 91년에는 외과 석사를 받습니다. 외과 의사였어요. 의사로서의 커리어가 정말 완벽 그 자체였죠.
최종적으로 그는 스웨덴에 있는 카롤린스카 연구소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연구도 하고 의사로서 활동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기관이 어떤 곳이냐? 노벨상 중에 생리의학상 부분은 이 연구소에서 지정을 한다고 해요. 노벨상도 분야가 여러 개잖아요. 뭐 문학상, 뭐 의학상 이렇게 다양한데 그중에서 이 생리학, 의학상 부분은 이 연구소에서 지정을 한다고 하니까 얼마나 권위 있는 기관이에요. 처음 파울로가 이 연구소에 들어갔을 때 주변 사람들은 파울로 노벨상 받는 거 아니야? 지금 저 단계가 지금 노벨상 받으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소문이 돌기도 했대요. 그만큼 그의 업적이 위대했던 거였겠죠. 2013년 4월 취재를 위해서 베니타가 파울로를 처음 만나게 됩니다. 오후에 어떤 카페에서 파울로가 이제 기다리고 있었어요. 먼저 도착해서. 카페에 앉아 있는데 베니타가 카페 모퉁이를 딱 들어서는 순간 파울로의 모습을 보고 전기가 찌릿찌릿했대요. 말 그대로 온몸에 전기 스파크가 돌았다는 거예요. 뭐 그럴 수도 있죠. 사진 보시면 파울로가 이렇게 훤칠하게 잘생겼고 이런 사람이 카페에서 이제 에스프레소 한 잔 딱 마시고 있는 걸 봤으니 뭐 이렇게 혹 했을 수 있어요. 나중에 베니타가 인터뷰에서 이 당시 감정을 설명을 하는데 진짜 막 머리가 찌릿찌릿하고 온몸에 오한이 오고 세상에서 그런 감정을 느껴본 적이 처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잊을 수가 없었다고 해요. 그냥 첫눈에 반한 거죠. 이들은 처음부터 사랑에 빠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딱 봐도 나이가 있어 보이죠. 파울로는 유부남이었어요. 앞으로의 전개가 예상이 되죠. 네,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몇 달간 취재를 하면서 둘이 자주 만나게 되었는데, 그런데 마침 이때 베니타의 전 남편, 존이 뇌암에 걸리게 된 거예요. 이혼한 남편이었고, 또 막판에 정말 막장으로 가서 사이도 되게 안 좋게 헤어지긴 했지만, 12년 동안 함께 있었다고요. 또 아직 어린 딸도 있어요. 나에게 남편은 아니지만 아이에게는 또 아빠거든요. 존의 상태는 점점 악화되었고요. 수술을 받긴 했지만 되게 안 좋아졌고 결국에 중환자실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때 베니타는 내가 남편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겠다. 마지막 인사를 나눠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파울로가 도와준다고 합니다. 베니타, 많이 힘들죠? 내가 혹시 도울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얘기하세요. 내가 힘이 되어 드릴게요. 이 둘은 평소에 존이 좋아했던 꽃을 사러 갔고요. 이 꽃을 호수에 뿌려줍니다. 보통 우리는 이제 사람이 사망을 해야지 이런 의식을 하잖아요. 그런데 베니타는 이제 마지막 인사로 나중에 이제 갈 것 같으니까 마지막 인사로 이 꽃을 사서 이제 호수에 뿌려준 거죠. 그런데 이때 파울로의 오토바이를 함께 타고 갑니다. 왜 굳이 오토바이를 타야 했던 걸까? 차를 타면 안 됐을까요? 아니, 오토바이를 타면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꽉 껴안아야 되고, 뭔가, 안 그래도 베니타가 첫눈에 반했단 말이죠. 얼굴만 봐도 전기가 찌릿찌릿했는데, 뒤에서 이렇게 잡고 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나 다를까, 이날 베니타는 파울로가 너무 남자다워 보였다고 합니다. 베니타가 꽃을 사서 이렇게 호수에 뿌리는데 파울로는 옆에서 가만히 지켜봤대요. 그냥 무덤덤하게 바라보면서 기다리고 있는 모습도 멋있었고 또 안아주기도 하고 힘들어하면 나에게 기대요 이러면서 안아주기도 하고 오토바이도 태워주지. 베니타는 이때 내가 이 사람에게 빠졌구나 라는 것을 느꼈다고 해요. 파울로의 감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둘이 이렇게 껴안고 꽃 뿌리고 막 우는데 안아주고 이러니까 이 사람의 감정이 싹 트일 수밖에 없었던 거죠. 파울로도 뭔가 노리고 오토바이를 가져가지 않았을까요? 아니, 꽃도 사야 되고 짐도 있는데 차를 가져갔으면 가져갔지. 누가 그 오토바이를 챙겨가요. 전 남편 지금 코마 상태라서 사망할지도 모르고 근데 오토바이를 가져와서 되게 로맨틱하게 막 뒤에 태워서 꽃 들고. 베니타는 처음에 되게 망설였대요. 이게 파울로를 일하면서 만나게 된 사이였잖아요. 그리고 베니타가 되게 일에 열정이 가득한 사람이었다고요. 다큐멘터리 찍으라고 취재 보냈더니 거기서 이제 바람이 난 거죠. 이것 때문에 스스로도 죄책감을 많이 느꼈다고 합니다. 또 파울로가 싱글이 아니라 유부남이었단 말이에요. 그는 이탈리아에서 이미 결혼한 아내와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베니타는 일하러 왔는데 상간녀가 되게 생긴 거예요. 이 다큐멘터리, 의학 다큐멘터리, 2살짜리 한나 그 어린 아이 수술해야 되는 그런 중요한 상황을 앞두고 있으면서 둘이서 사랑의 다큐를 찍게 되었으니. 그런데 바람피는 사람들이 꼭 하는 핑계가 있죠.
파울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 곧 헤어질 거야. 아이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살고 있는 거라고. 우리 결혼에 사랑이 없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바로 너야. 내가 재산이 많아서 분할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릴 순 있는데 걱정하지 마. 내가 곧 이혼하고 베니타 너한테 갈게. 여기에 그냥 베니타는 넘어간 거예요. 세계적으로 능력 있는 의사죠. 돈도 잘 벌고 게다가 엄청 로맨틱해. 이렇게 둘의 불륜이 시작되었습니다. 파울로를 만나고 나서 그녀의 인생은 마치 영화의 한 장면이었어요. 둘이 처음 데이트를 하러 가는데 어디로 가는 줄 아세요? 이탈리아 베니스로 갑니다. 와, 베니스에서 첫 데이트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호텔에 장미꽃을 뿌려놓고 이 호텔도 그러니까 동굴처럼 생긴 곳인데 이런 거 되게 비싸지 않아요? 제가 알기로 베니스는 호텔 자체가 너무 비싼 곳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장미꽃 뿌려놓고 샴페인 준비하고 여긴 우리의 사랑의 동굴. 너는 공주, 난 왕자. 원래 이태리 남자들이 이렇게 로맨틱한가요? 이들은 미슐랭 레스토랑 아니면 안 갔어요. 또 샴페인 시키고 막 선물 사주고 파울로는 정말 이벤트의 신이었어요. 한 번은 호텔에서 자고 일어났는데 거울에 빨간색 립스틱으로 뭔가 적혀 있는 거예요. 저는 너무 싫을 것 같은데. 너는 너무 사랑해 이렇게 적어놨는데 아니 일어나서 이 만약에 읽지 않고 그냥 멀리서 저거 뭐가 적혔지? 이렇게 바라본다면 무슨 사건에서 다잉 메시지도 아니고 되게 무서울 것 같지 않아요? 또 우리가 이벤트 같은 거 하면 여성분들은 또 사진 찍고 영상 찍고 바쁘잖아요. 남자들은 이렇게 쫙 이러고 있고 우리는 찍어서 빨리 뭔가 남기려고 하는데 파울로는 자기가 다 찍어요. 영상 이렇게 찍으면서 여긴 너와 나의 사랑의 동굴. 베니타가 감동받고 막 울고 막 사랑해 사랑해 이렇게 말하는 모습을 다 영상으로 남겨놓습니다. 정말 이벤트의 신이죠. 어디서 배웠나 봐요. It's our cave of love, with so many roses, petals on the floor, and the most beautiful. 제가 봤을 땐 조금 오글거릴 정도로 좀 심하게 로맨틱한 남성으로서 뭔가 뿜뿜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좀 과하지 않나요? 그래도 이런 이벤트를 받는 보네타는 좋았겠죠.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런 선물 받고 맛있는 거 사 먹고 이벤트 해주고 막 장미꽃 뿌려놓고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둘의 이런 여행은 베니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런던, 멕시코, 러시아, 스웨덴, 푸에르토리코, 바하마, 그리스 전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촉촉거리면서 아주 이 불륜 커플이 난장판을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파울로와 베니타의 사이가 점점 깊어지니까 이제 베니타의 친언니, 또 형부, 친언니의 남편 형부도 함께 그들을 만나기로 하는데요. 이제 만나기 전에 되게 떨렸대요. 특히 베니타의 형부. 아니, 우리는 평범한 가정인데, 이렇게 세계적으로 유명한, 내년에 노벨상 받을지도 모르는 이런 의사랑 밥을 먹어야 한다고? 또 파울로는 6개, 7개 국어 한다고 하는데, 이탈리아인인데 나보다 더 영어 잘하는 거 아니야? 또 얼굴은 조지 클루니 닮아가지고, 내가 앞에 있으면 나 완전 오징어 될 텐데, 무슨 말을 해야 하지? 그러니까 만나는 것 자체가 좀 무서웠대요. 그런데 의외로 파울로를 만나고 나서 아, 뭐야, 평범한 사람이네. 우리 다 똑같은 사람이네. 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참 어디 하나 빠지는 게 없죠? 능력도 좋고, 이벤트 잘해줘, 자기 여자 아껴줘, 주변 사람들에게 다 편하게 대해줘. 세상에 이렇게 완벽한 사람이 있을까요? 파울로는 로맨틱 그 자체였대요.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베니타는 살사 댄스를 좋아했어요. 북미에서는 사람들이 살사 댄스 되게 많이 배우거든요. 그리고 여행 가서 음악 나오면 춤추고 또 살사 댄스 출 수 있는 남성분이 있으면 함께 파트너로 같이 춤을 추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파울로는 또 춤이랑은 거리가 먼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한 번은 이들이 멕시코에 갔는데 우연히 바에서 살사 음악이 막 흘러나오는 거예요. 이때 또 근질근질하죠. 베니타는 아, 춤추고 싶다. 파울로가 춤을 못 추니까 그냥 음악만 듣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파울로가 Shall we dance? 우리 같이 춤출까? 라고 제안을 하는 거죠. 아니 자기 살사 못 추잖아. 출 줄 알아? 내가 자기를 위해서 배웠다고.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베니타랑 이 살사 댄스 추려고 러시아에 가서 또 러시아까지 갔대. 거기 가서 개인 레슨을 몇 달 동안 받은 거예요. 베니타는 완전 감동이죠. 아니, 이렇게 바쁜 사람이 날 위해서 이렇게 춤을 배우다니. 사랑해요, 허니. 또 파울로는 베니타의 딸에게도 너무 잘하는 거예요. 한 번은 바하마에 이 베니타 딸 제시나와 베니타와 파울로 셋이 여행을 갑니다. 딸한테 너무 잘하네. 제시나, 내가 네 아빠의 빈자리를 채워줄게. 참고로 이때는 전 남편 존이 세상을 떠난 뒤였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안 됐죠. 떠나고 나서 이제 몇 달 뒤였어요. 딸은 충격을 많이 받았었고 이제 아빠가 없다는 슬픔에 사로잡혀 있었죠. 그런데 내 남자친구 파울로가 또 내 딸 제시나에게도 그렇게 잘하는 거죠. 파울로는 베니타에겐 완벽한 남자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크리스마스가 되었어요. 크리스마스도 얼마나 이벤트 준비를 크게 했을까요? 파울로가 선물 하나를 딱 꺼냅니다. 한번 열어봐. 반지였어요. 프로포즈를 한 거죠. 케이스에서 반지를 딱 꺼내 보는데 제 사진 보여드릴게요. 여기 다이아몬드가 몇 개예요, 이게. 이게 자그마치 신반불짜리 반지라고 합니다. 1억 3천만 원쯤 되는 반지예요. 베니타는 너무 놀라서 할 말을 잃은 거예요. 물론 파울로를 엄청 사랑하고 있긴 했지만 이 프로포즈까지 받을 생각은 못 했던 거죠. 솔직히 이 둘이 그렇게 오래 만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다큐멘터리 촬영을 시작했을 때가 2013년 4월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12월 크리스마스 연휴입니다. 지금 1년도 안 됐어요. 몇 달 기간이라는 동안에 거의 세계 여행했죠. 딸이랑 가족들 소개시켜주고 지금 프로포즈까지 한 거예요. 물론 만난 기간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뭐 몇 달 만나고 결혼할 수 있고 뭐 시간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들에겐 해결해야 할 문제가 남아 있잖아요. 파울로가 아직 결혼한 상태라는 거죠. 자기야, 내가 이 반지 껴도 되는 거야? 아니, 자기는 아직 이혼을 안 해서 우리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 처음부터 안 그랬어야지. 파울로는 베니타를 안심시킵니다. 걱정하지 마. 우리 결혼 전까지 내가 서류상으로 깨끗하게 이혼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 그런 거 신경 안 써도 돼. 내가 다 알아서 할게. 나중에 내가 다 알아서 할게. 이 멘트는 이 파울로의 단골 멘트가 돼요. 베니타는 그를 믿었다고 합니다. 뭐 믿고 싶었겠죠. 이렇게 멋진 남자가 내 남편이 되었으면 좋겠지. 그래, 이혼 잘하고 본처 꼭 버리고 와야 돼. 파울로는 전 세계를 다니면서 수술하는 의사였어요. 뭐 어쩔 때는 미국, 어쩔 땐 스웨덴, 뭐 이태리도 갔다가 한국에도 있었어요. 거의 집에 있는 시간이 없었고 매우 바쁘게 이동을 했습니다. 그의 집은 스페인 바르셀로나였어요. 그러니까 원래 자기의 집 베이스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정착을 해두고 세계를 다니고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바쁘다 보니 베니타와의 데이트 약속도 어길 때가 많았는데요. 갑자기 나 지금 급한 수술이 생겼어. 나 얼른 가봐야 할 것 같아. 이러면서 후다닥 가버리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자주 생기자 파울로는 베니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건 비밀인데 말이야. 아무에게도 말하면 안 돼. 나에겐 비밀 네트워크가 있어. 사실 난 빌 클린턴 전 대통령과 친구 사이야. 우린 가끔 테니스를 치며 논다고. 또 오바마랑은 자주 위스키를 마셔. 그리고 사실 이건 정말 극비 사항인데 난 프란치스코 교황의 비밀 주치의야. 뭔가 쎄하죠. 아니, 이렇게 인맥이 화려하면 그냥 대놓고 나 이런 인맥이 있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이런 걸 과시한단 말이죠. 더구나 미국에서 인맥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런데 왜 비밀 네트워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어쨌든 베니타는 정말 내 남편 될 사람이 대단하구나. 이렇게 바쁜 사람인데 내가 이해해야지. 얼른 가, 얼른 가. 수술이 중요하지. 교황님 아프셔? 얼른 가. 이 시점에 파울로는 드디어 이혼을 합니다. 이제 이혼을 했다라고 베니타에게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슬슬 결혼 준비를 시작해야죠. 파울로는 카톨릭 신자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성당에서 결혼을 해야 하는데 이 카톨릭이 이혼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요. 그러니 이혼을 하고 재혼하는 커플에 대해서는 신부가 주례를 서지도 않고 결혼을 할 수 있는 성당도 구할 수가 없는 거죠. 저는 몰랐습니다. 이렇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기사 보니까 영국 보리스 전 총리 아세요?
팬데믹 때 한참 머리 막 부시시하게 해가지고 나왔던 총리 있거든요. 그분은 성당에서 재혼을 했더라고요. 이게 원칙은 안 된다인데 또 뭐 예배도 있고 그런가 봐요. 어쨌든 둘은 성당에서 결혼을 해야 하는데, 아, 그럼 우리 못하는 건가? 다른 곳을 알아봐야 하나? 하고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파울로가 자신의 인맥을 동원해서 방법을 찾으려고 합니다. 자기야, 아무래도 내가 교황님을 만나야겠어. 내가 오늘 바티칸 들어가거든? 분명히 우리가 결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야. 걱정하지 말고 내가 교황님과 잘 상의해 볼게. 그리고 다음날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교황이 이들의 주례를 서기로 합니다. 베니타는 농담인 줄 알았대요. 아니, 헉, 진짜? 진짜 그게 사실이야? 어떻게 그게 가능한 거야? 지금 믿을 수가 없어. 내가 뭐라고 했어. 잘 될 거라고 했잖아. 교황님이 이제 카톨릭도 변화와 혁신이 필요하다고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우리 재혼하는 커플을 위해서 주례를 맡아주기로 했다고. 우리가 최초야. 우리는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결혼하게 될 거야. 베니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아니, 그 바쁘신 교황님이 우리 같은 일반인의 주례를 선다고? 교황의 주례를 서는 건 가능한 일이야? 원래 교황님이 주례를 서나? 베니타는 구글에 검색을 해봐요. 아니, 이것도 왜 구글에 검색을 해봐요? 그냥 교구 이런 데 물어보면 되는 거 아니었나요? 교황님이 주례를 서나요? 근데 과거에 20쌍의 단체 결혼식에서 교황이 주례를 선 적이 있었던 거예요. 이제 그 기사를 보고, 와, 진짜 교황도 주례를 서는구나. 이 카톨릭의 혁신을 위해서 재혼하는 부부도 인정을 해주는구나. 참고로 베니타는 카톨릭 신자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더 몰랐을 수도 있죠. 이게 정말 무서운 게 인터넷에 검색하고 나오는 거 사람들이 다 믿잖아요. 저도 구글, 뭐 유튜브에 검색해서 나오는 거 다 믿는단 말이죠. 파울로와 베니타는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를 합니다. 교황님이 주례를 서는데 얼마나 준비해야 할 게 많겠어요? 원래 베니타는 자기가 입으려고 했던 드레스가 있었어요. 준비했던 드레스가 있었는데 딱 입고 나서 이거 좀 아닌데. 아니, 교황님 앞에서 이렇게 섹시한 걸 입을 수는 없잖아. 가슴이 좀 파여 있고 야한 드레스였나 봐요. 이거 너무 난해한 거 아니야? 아, 더 참해 보이는 걸로 바꿔야겠다. 그리고 무슨 007 작전 하듯이 자신의 결혼식을 위해서 미팅을 합니다. 거기엔 드레스 디자이너도 있었고, 또 들러리설 친구들, 한국의 가방순이 같은 이제 그런 친구들 몇 명, 자기 딸도 있었고요. 이렇게 다 모아놓고 회의를 해요. 그런데 이 회의를 하는데 비밀 유지 서약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건 교황님이 참석하는 아주 중요한 결혼식이라고요. 이 모든 사항은 극비에 붙입니다. 아니, 결혼식 하는데 무슨 비밀 서약이에요. 교황이 혁신적으로 재혼한 커플을 위해서 주례를 서는 거라면서요. 그럼 더 알려서 기자도 오고 언론에 내보내고 더 알려야지. 우리 카톨릭이 이렇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 홍보할 사항 아닌가요? 베니타는 청첩장도 만드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던 그런 봉투가 아니에요. 이렇게 박스에 한 명 한 명 이름 다 새겨서 이 이름도 금색깔, 음각으로 새긴 거예요. 거기에 이제 양가죽으로, 그러니까 안에 열어보면 양가죽으로 예쁘게 이렇게 리본이 메어져 있는데 그 양가죽을 펼치면 그 안에 이제 초대장이 들어가 있는 거죠. 어마어마하죠. 얼마일까요? 또 이들의 결혼식은 하루가 아니었습니다. 4일 동안 진행될 예정이었어요. 미국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이탈리아 로마에서 차로 40분 정도 떨어진 곳에 카스텔 간달포라는 마을이 있대요. 이 마을이 교황님의 여름 별장이에요. 생각만 해도 낭만적이죠? 여기 별장에서 결혼식을 4일 동안 친구들 다 초대해서 이제 먹고 재우고 파티하고 불꽃놀이하고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이 결혼식을 준비하면서 베니타는 당연히 행복했고요. 이 친구들도 완전 난리 났어요. 막 신나가지고 막 깨깨 이렇게 소리 지르면서 세상에 교황을 만나다니. 비행기 티켓 끊고 막 자기도 무슨 옷 입을지. 심지어 베니타의 언니는 내가 살면서 이렇게 비싼 쇼핑을 해본 적이 처음이다. 이 베니타의 결혼식을 위해서 인생에서 가장 비싼 드레스를 산 거예요. 또 베니타의 드레스 디자이너가 동성애자였거든요. 게이였어요. 근데 결혼식장에 이 디자이너랑 남자친구, 이 게이 커플이 참석하기로 한 거예요. 그리고 교황이 명가해주기로 했대요.
결혼식은 아니고 약간 언약식 비슷하게 선언 같은 걸 해주기로 했는데 이 동성 커플들 얼마나 신났겠어요. 자신들은 이렇게 일반인들이랑 달라서 항상 좀 핍박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교황이 자신들의 관계를 인정해준다니 난리 난 거죠. 이렇게 베니타와 친구들은 이들의 결혼식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파울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내가 이미 다 예약해놨고 우리 게스트들 300명 묵을 숙소 다 정해졌어. 음식이나 뭐 식이 어떻게 진행될지도 내가 다 정해놨으니까 그냥 몸만 오면 돼. 그리고 놀라지 마. 안드레아 보첼리가 우리 축가를 불러주기로 했어. 안드레아 나랑 같은 피사 대학교 나온 거 알지? 내가 좀 한인맥 하잖아. 우리 엄마랑도 안드레아 친하게 지냈다고. 이상하죠? 이 안드레아 보첼리는 여러분 음악 들으면 다 아실 거예요. Time to say goodbye. 이 사람이 우리 결혼식에 축가를 불러주기로 했다는 겁니다. 또 존 레전드와 엘튼 존도 참석할 거야. 여기까지도 정말 이상한데 이 게스트 명단은 점점 하이클래스로 올라갑니다. 버락 오바마, 빌 클린턴까지 참석할 예정이었어요. 이 부부들 함께 참석한다고. 그러니까 이 양가죽으로 어마어마하게 고급스러운 청첩장을 만든 것이었어요. 이 청첩장 보시면 제가 이거 사진 처음 봤을 땐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여기 버락 오바마, 엘튼 존 레전드, 또 이게 엘튼 존이 게이라서 미스터 엘튼 존 앤 또 미스터 누구누구 이렇게 적혀 있어요. 친구들 얼마나 설렜을까. 내 친구가 이런 남자랑 결혼을 해서 친구 하나는 잘 뒀다 이러고 있었겠죠. 또 파울로는 결혼식 때 베니타를 위해서 피아노 연주를 하고 싶다고 전자피아노 한 대를 베니타의 집에 갖다 둡니다. 이제 거기서 자신은 피아노 연주하고 딸은 바이올린 켜면서 둘이 연주 연습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조금 이상한 게 있었습니다. 이 결혼식 있죠. 본식, 드레스, 청첩장 이렇게 미리 준비해야 하는 거 말고 실제 교황의 별장에서 진행할 결혼식 준비를 모두 다 파울로 혼자 진행합니다. 베니타는 계속 물어봤어요. 아니, 그래도 우리 결혼식인데 내가 좀 가야 하는 거 아니야? 아니, 음식이나 뭐 음악이나 이런 거 숙소 배치 이런 것도 내가 좀 봐야 할 것 같은데 나 직접 한번 가보고 싶어. 자기야, 내가 다 알아서 할게. 이 결혼식이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이벤트라고. 나는 결혼식 당일까지 우리 자기 깜짝 놀래켜주고 싶어. 베니타는 이 남자가 날 정말 사랑해서 서프라이즈로 웨딩 파티를 준비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자신의 결혼식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결혼식을 준비하고 있던 파올로에게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카롤린스카 연구소, 이 파울로가 소속된 대학이죠. 거기에 동료들이 파울로를 고발합니다. 뉴욕타임즈에 그의 연구가 문제가 있다라고 고발을 한 건데요. 이 시점에 베니타가 다큐멘터리 제작에 참여했었던 그 2살짜리 아기 한나 기억하시죠? 이 한나가 파울로의 수술을 받고 합병증 때문에 사망하게 됩니다. 이 어린아이가 진짜 신락 같은 희망을 가지고 파울로에게 수술을 받았는데 결국에 사망하게 된 거예요. 한나 이외에도 파울로에게 수술을 받은 여러 명의 사람들이 합병증에 시달립니다. 그렇게 학회에서는 그의 수술과 연구에 치명적인 문제가 있다고 주장을 하고 고발했어요. 이 시기에 파울로는 되게 감정적으로 많이 힘들었다고 해요. 함께 일했던 동료들이 나를 고발했으니 되게 상처를 많이 받았었겠죠. 또 베니타도 그러니까 그를 안심시킵니다. 괜찮아. 잘 될 거야. 수술하다 보면 그럴 수 있어. 파울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건 내 동료들이 다 날 질투해서 그러는 거야. 내가 너무 잘 나가니까 내가 노벨상 받을까봐 나를 싫어해서 고발한 거라고. 베니타는 그래 괜찮아질 거야 걱정하지 마 라며 위로를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론 신경 쓰이죠. 결혼식 해야 되는데. 보통 결혼식이에요. 교황님 오시는 결혼식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나 이렇게 눈치를 보고 있었어요. 이 시점에 베니타는 회사를 그만둡니다. 파울로가 결혼을 하면 자기 집이 있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함께 살기로 약속을 한 상태였어요. 거기로 이사 가기로 했으니까 회사도 그만뒀고 딸 제시나도 사립학교를 그만둡니다. 친구들에게 이제 야 이제 우리 엄마 재혼해서 스페인 갈 거야. 잘 있어 안녕 이렇게 인사를 하고 나왔어요.
이제 결혼식만 하고 바르셀로나로 넘어가면 됐었습니다. 이렇게 그녀는 결혼식을 기다리고 있는데 어느 날 이제 결혼식 전이니까 관리받아야 할 게 많잖아요. 뭐 네일도 받고 마사지도 받고 이렇게 샵에 가 있었어요. 그런데 친구에게서 이메일이 한 통 온 거죠. 너 이것 좀 봐야 할 것 같아. 신문 기사 링크를 보내줍니다. 7월 11일 이날은 결혼식 날이었어요. 그런데 교황이 남미에 순방 간다는 거예요. 아니, 분명 우리 결혼식 주례 보기로 했는데 그날 남미에 가 있다니. 바로 옆 동네도 아니고 아예 대륙이 다르단 말이에요. 친구들도 이게 무슨 일인가 싶은 거예요. 근데 이 친구도 약간 의심스러웠던 것 같아. 평소에 이 파울로의 행적에 대해서 약간 수상함 가지고 있었으니까 이 교황이 어디에 가나 그 교황의 동선에 체크하고 있었던 것 아니었을까요? 베니타는 이 기사를 보고 막 우웩우웩 하면서 토가 나올 것 같았고 화장실 가서 막 정신 못 차리고 막 울고 불고 난리 납니다. 바로 파울로에게 연락을 해요. 아니, 지금 결혼식이 몇 주 남지도 않았는데 교황이 진짜 줄에 서는 건 맞는 거야? 내 친구들 비행기표 다 예매했다고 교황님 본다고 난리 났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자기야, 일단 진정하고 이거 다 루머야. 너는 참 이런 기사를 다 믿으면 안 되는 거야. 우리가 재혼하는데 교황이 줄에 선다고 하니까 이 보수적인 사람들이 우리 결혼식 줄에 못 서게 다 꾸민 거라고. 내가 지금 바티칸 들어가서 교황님이랑 이야기할 테니까 나 믿지?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알아서 할 거야. 베니타는 이 이야기를 듣고 조금 진정이 되긴 했는데 아무래도 이상한 거죠. 결혼식이 코앞인데 나한테 아무것도 알려주지도 않고 베니타는 자신이 결혼할 곳, 그 교황님, 별장님을 한 번은 보고 왔대요. 계속 졸라서 그것도. 아, 나 정말 너무너무 궁금하다. 꼭 봐야겠다. 계속 졸라서 한 번 그 별장에 가본 적은 있는데 뭐 일정이나 뭐 세부적인 계획 같은 건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던 거죠. 큰 행사고 전 대통령, 유명 가수, 교황님까지 오는데 보안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거고 뭐 총괄 담당자도 있을 거고 뭐 그 밑에 진행하는 부서들도 있을 텐데 이 베니타는 이 지금 결혼식이 몇 주 남지 않았는데 자신의 결혼식을 진행하는 담당자와 단 한 번도 연락을 주고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교황님이 우리 결혼식 날 남미에 가 있는다는 소식을 알게 된 거죠. 이때 베니타는 처음으로 내가 좀 알아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직접 조사를 합니다. 미국에서 사립탐정도 고용했어요. 파울로에게는 이야기 안 하죠. 조용하게 혼자서 그의 뒤를 캐는 거예요. 이 시점에 파울로는 동료들에게서 지속적인 고발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가 진행했던 인공장기 이식 수술이 문제가 되었던 건데요. 결국에는 파울로가 수술했던 환자 8명 중에 7명이 사망을 합니다. 그 중에 한 명은 그 장기 이식했던 한나와 같은 수술이었어요. 이 이식했던 기도를 제거하는 수술까지 받아요. 그러고 겨우겨우 살아난 거예요. 그런데 파울로는 이렇게 주장하는데요. 내 수술은 혁신이다. 아니, 처음부터 의료기술이 완벽할 수 있냐? 우리 예전에 간이식, 폐이식 이런 거 할 때 완벽하지 않았다. 다 그런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의료기술이 발전하는 것이다. 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뭐 틀린 말 같진 않죠. 그렇게 해서 의료 기술이 발전하는 거긴 한데 이 같은 의사가 비난을 할 정도면 그의 수술에는 뭔가 문제가 있었던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이 수술 받은 환자들은 무슨 잘못이에요? 마루타로 실험 대상 되는 것도 아니고 자기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신락 같은 희망을 가지고 이 수술을 한 거란 말이에요. 이 일로 파울로는 상당히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베니타도 뭔가 모를 찝찝함을 가지고 있죠. 여기 뭐 하나 든 것처럼 묵직하게 마음이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결국 결혼을 연기하기로 합니다. 이유는 파울로가 학회에 고발되어서 너무 바쁘고 시급한 문제 다 정리하고 나중에 다시 일정을 잡겠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결정을 파울로가 한 게 아니라 베니타가 한 거예요. 아마 베니타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겠죠. 지금 교황도 안 오지, 뭔가 결혼식 날짜는 다가오는데 준비된 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 이 하객들 다 불러놓고 창피당하느니 그냥 취소하는 게 낫겠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베니타는 이미 결혼 준비하는 비용으로 5만 불 이상을 쓴 상태였어요. 한 5천, 6천만 원쯤 되죠.
근데 뭐 돈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금 결혼식을 진행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 돈 아깝다고 식을 밀어붙일 수는 없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베니타는 300명이나 되는 하객들에게 결혼이 취소되었다는 이메일을 써요. 친애하는 가족과 친구들, 예상치 못한 불행한 개인 사정으로 인해 이탈리아에서 7월 11일 결혼식을 취소하게 되었음을 알립니다. 매우 무거운 마음으로 이 편지를 씁니다. 이번 여름 우리로 인해 큰 불편을 끼쳐드린 점 대단히 죄송합니다. 아, 진짜 너무 참담할 것 같아요. 결혼식 취소 이메일이라니. 친구들이 비행기를 이미 다 샀어요. 예약 다 해놨었고, 또 그 게이 디자이너, 자기 남자친구랑 가서 교황님한테 이렇게 언약식 그거 받으려고 했는데, 그런 역사적인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또 다른 학교 중퇴했죠? 사립학교에서 이제 전학 간다고 친구들에게 다 인사하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이에요? 정말 살면서 겪고 싶지 않을 상황이죠. 이렇게 결혼이 취소가 되고 베니타는 남편 될 사람이었던 이 파올로에 대해서 낱낱이 조사를 합니다. 드디어 진작 좀 해보지. 파올로는 양파 같은 남자였어요. 껍질을 까면 깔수록 계속 뭐가 나오는 거예요. 그의 인생 자체는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베니타는 제일 먼저 교황청에 물어봤어요. 근데 교황청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무슨 말이냐? 비밀 주치? 그런 거 없다. 파올로가 누구냐? 최근에 교황이 줄에 서는 결혼식도 금시초문이다. 아니, 제가 교황님 별장에서 결혼하기로 했거든요? 무슨 말이에요? 교황님 바빠서 별장에 가서 쉬기도 힘든데 결혼식은 무슨? 이뿐만 아니라 클린턴, 버락 오바마 다 거짓말이었고요. 당연히 존 레전드 엘튼 존은 올 예정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가장 큰 문제가 뭔 줄 아세요? 아직까지 파울로가 이혼을 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법적으로 아내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여기서 베니타는 아주 큰 결심을 합니다. 7월 11일은 결혼 예정일이었어요. 근데 이날 이탈리아로 가요. 자신이 결혼식을 하려고 했던 그 교황의 별장으로 찾아간 것입니다. 저는 이탈리아는 쳐다보기도 싫을 것 같은데 그냥 이탈리안 레스토랑 가는 것도 싫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녀와 함께한 친구 2명이 있었어요. 낸시와 리였습니다. 이 친구들이 비행기 티켓까지 다 끊었단 말이죠. 근데 그게 환불이 안 되는 티켓이었어요. 가장 저렴한 거. 그래서 그냥 야 기왕 이렇게 된 거 그냥 이탈리아 가서 여행이나 하고 오자 이러면서 셋이 출발한 거예요. 베니타랑 이 친구 둘이랑. 당시 베니타는 여전히 파올로와 연락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에게는 이탈리아에 간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또 파올로는 당시 러시아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말했어요. 파올로는 러시아에, 베니타는 미국에 있는 걸로 알고 있었던 거죠. 7월 11일 교황 별장에 도착한 베니타는 이제 울면서 눈물이 툭툭 흘리면서 주변을 둘러봐요. 아, 여기는 내가 걸어 들어갈 길이었는데, 여긴 우리 단체 사진 촬영 장소, 여긴 우리가 불꽃놀이 하려고 했던 호수. 친구들은 베니타의 그런 모습을 보는데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베니타의 마음을 좀 가볍게 해주고 싶었대요. 이거 별일 아니다. 야, 살면서 얼마나 힘든 일이 많은데 이거 아무 일 아니니까 그냥 훌훌 털어버려라 라고 응원을 합니다. 저는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친구가 있다는 게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보통 아무 일도 아닌데 옆에서 막 호들갑 떨면서 야 그거 어떡해 야 너 큰일 났네 어떡해 괜찮아? 막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 나는 별일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주변 사람들로 인해서 그게 더 큰일이 된단 말이죠. 근데 베니타의 친구들은 그냥 아유 덤덤하게 별거 아니야. 야 그거 아무 일도 아니야. 이렇게 말해줄 수 있다는 게 참 멋있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야 너 드레스 가지고 왔잖아. 그거 한번 입어봐. 베니타가 무슨 생각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자신이 결혼식 때 입으려고 했던 드레스 하나를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그 드레스를 여기서 입어봅니다. 이 빨간 드레스를 입으면서 막 웃고 떠들고 하면서 사진을 찍고 있어요. 정말 멘탈 강하지 않나요? 저라면 드레스 그냥 찢어버렸을 것 같은데? 그리고 베니타와 친구들은 이탈리아에서 스페인 바르셀로나로 이동을 합니다. 왜 갔겠어요?
바로 파울로의 집을 찾아간 거죠. 원래 결혼하고 나서 바르셀로나에서 함께 살기로 했잖아요. 예전에 파울로가 자기 집 영상 보여주면서 여기가 우리가 앞으로 살 집이야. 자기가 빨리 왔으면 좋겠어. 막 이렇게 엄청 베니타를 설레게 했었다고요. This is the place where you and I will live for the rest of our life. I love you. 그 집으로 찾아갑니다. 당연히 파울로는 몰랐죠. 그는 러시아에서 출장 중이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베니타는 반신반의했대요. 정말 러시아에 갔을까? 러시아에 갔다면 지금 이 집은 비어 있을까? 아니면 나에게 거짓말을 하고 지금 집에 있는 건 아니야? 네,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이 집으로 찾아간 겁니다. 파울로의 집은 바르셀로나 도시에서도 언덕에 있었는데요. 아주 멋있는 뷰를 자랑하고 있는 그런 고급스러운 저택이었습니다. 원래 이들은 이 차를 타고 그냥 지나만 가려고 했었대요. 그냥 집 안에 누가 있나 없나 살펴만 보고 가려고 했어요. 그리고 그의 집 앞에 차를 세우고 집 안을 살펴봅니다. 야, 저기 누가 있는데? 야, 저기 마당에 저 아이들이랑 저거 파울로 아니야? 이 친구가 파울로를 발견한 거예요. 러시아에 있는 게 아니었어요. 베니타의 예상이 맞았던 거죠. 이 순간 친구들 낸시와 리는 그를 불러내기로 합니다. 야, 뭐 아무거나 줘봐. 뭐 아무거나 우리 가지고 있는 거 뭐 있어? 와인 한 개 있어? 줘봐, 줘봐. 들고 내려요. 그리고 베니타는 차에 숨어서 카메라를 켜고 그의 모습을 지켜봅니다. 이때 막 손이 벌벌벌 떨리면서 숨을 못 쉴 정도였다고 해요. 너무 긴장돼서 파울로가 무슨 말을 할까? 원래라면 지금 이 순간 우리는 결혼식장에 있었어야 했다고요. 그런데 집에서 평화롭게 놀고 있는 거죠, 아이들이랑. 띵동, 낸시와 리가 초인종을 누립니다. 그 순간 파울로가 당황하면서 막 두리번 두리면 거리면서 나와요. 쟤네가 여기 웬일이야? 어떻게 왔지? 그러니까 베니타의 친구인 줄은 알았나 봐요. 그 전부터 봐왔기 때문에 얼굴은 아는 사이였던 거죠. 아니, 어떻게 여기에, 어떻게 알고 찾아오신 거예요? 아, 저희가 결혼식에 환불이 안 되는 비행기 티켓을 끊어가지고요. 아, 그냥 뭐, 여행 겸 왔어요. 그리고 여기 결혼 선물이에요. 결혼식 취소된 건 참 유감이네요. 어쩔 수 없죠. 뭐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는데. 아우, 그냥 좀 비싼 티켓을 끊을 걸. 괜히 싼 걸 끊어가지고. 아우, 또 이렇게 또 스페인까지 오게 되었네요. 파울로는 엄청 당황하면서 막, 아니, 네네, 감사합니다. 근데 차는 어딨어요? 그러니까 직감을 한 거죠. 차에서 왠지 베니타가 나를 보고 있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눈치 빠른 사람이었을 것 같긴 해요. 아니, 차는 어딨어요? 어떻게 오신 거예요? 저희 걸어왔어요. 언덕이 참 높더라고요. 아우, 숨차다. 그럼 저희는 이만 가볼게요. 이들이 갈 때까지도 안절부절 못하는데 진짜 재밌는 게 낸시가 그 모습까지 다 찍고 있었어요. 카메라로 이제 몰래 켜가지고 무슨 다큐멘터리 찍는 PD처럼 이제 찍고 있었어요. 이들은 이렇게 파울로랑 짧은 대화를 나누고 뭐 한 2, 3분 채 되지 않았어요. 대화를 나누고 차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아니 파울로도 원래 이 손님들이 자기 하객들이었다고요. 결혼식에 올 사람들이었고 지금 자기가 결혼식 취소해서 어쩔 수 없이 비행기 티켓 취소 못하고 온 거라고요. 그러면 식사 대접은 못할 망정 물이라도 한 잔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냥 보내.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가세요. 지나가는 방문 판매 직원도 아니고 이렇게 문전박대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을 지켜보던 보네타는 이제 온갖 쌍욕을 합니다. 왓더 애플 연신 외치면서 그리고 눈물도 안 나오더래요. 너무 한심하게 짝이 없어서 내가 이런 사람과 결혼을 하려고 했었나. 보통 사람이면 그냥 이성을 잃고 그 집에 쳐들어가지 않았을까요? 그냥 집 들어가서 누구 있는지 확인하고 머리끄댕이 잡아 당기고 베니타는 내리지 않았어요. 그냥 차에서 숨어서 가만히 지켜본 거예요. 나중에 왜 그렇게 했냐라고 질문을 하니까 아이들이 있어서요. 누구의 자식들인지도 모르는 그 아이들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가서 험악한 일을 저지르고 싶지 않았다. 왜 베니타도 내려서 정말 싸대기 한 대 때리고 싶지 않았겠어요? 충분히 그런 감정이 들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참은 거예요. 그 아이들 때문에. 심지어 그 집에는 여자도 한 명 있었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뭐냐? 파울로의 본처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일단 이혼을 안 했죠, 파울로가. 그래서 본처가 있는 상태에서 자신과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것이었고, 또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다른 여성 한 명과도 이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날 베니타가 파울로를 멀리서 본 게 그의 마지막 모습이었다고 해요. 당연히 이별해야겠죠. 또 파울로도 들켰잖아요, 지금. 자기가 러시아에 있다고 거짓말을 했는데 친구들이 와서 자기가 집에 스페인에 있다는 걸 알려주게 되었으니까 이게 친구 통해서 다 들어갈 거고, 아, 이제 끝났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나 봐요. 베니타는 장문의 메시지를 씁니다. 왜 사람이 너무 화가 나면 이렇게 얼굴을 보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고 막 눈물만 나고 전화 통화도 힘들고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장문의 메시지를 쓴 거예요.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 너가 거짓말한 거 다 안다. 넌 인간도 아니다. 이렇게 구구절절 써서 문자를 보냅니다. 그런데 뭐라고 답변 온 줄 아세요? 물론 베니타가 뭔가 사과를 기대하거나 변명을 하거나 그런 걸 바라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에게서 온 문자는 와우, 이게 끝이에요. 인생 너무 쉽게 사는 거 아니에요? 어쩜 이렇게 평화롭게 살 수 있지? 이렇게 지저분한 일들을 다 저지르고 나서 이렇게 문자 하나로 끝낼 수 있다고? 미국으로 돌아온 베니타는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뭔 줄 아세요? 집에 있는 파울로의 물건을 다 정리하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프로포즈 반지 기억하시죠? 이거 이제 팔려고 감정받아요. 뭐 돈으로라도 좀 보상을 받으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이 반지, 1억 넘는다고 했던 이 반지, 사실 100만 원짜리였습니다. 그러니까 1000불이니까 뭐 한 130만 원쯤 되겠네요. 아니, 어떻게 100만 원짜리 반지가 1억이 돼요? 이거 100배를 뻥튀기 한 거예요. 양심도 없지. 그리고 집에 있던 피아노도 파는데요. 이 피아노 자기 딸과 함께 결혼식 때 연주할 거라고 연습했던 그 전자 피아노입니다. 당근마켓 같은 곳에 올려요. 이렇게 중고 장터에 올려서 같은 동네에 있던 여성이 이 피아노를 사가는데 또 이 여성과도 친하게 지내게 돼요. 같이 여행도 다니고 수다 떨고 이제 둘이 가까워지게 됩니다. 성격 참 좋은 것 같죠. 이렇게 만난 사람과도 친구가 될 수 있고. 그런데 이 친구가 어느 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베니타, 너 그 피아노에 연주 미리 되어 있는 거 알아? 어? 피아노 결혼식 때 연주할 거라고 열심히 연습하던 거였다고요. 그런데 알고 보니 그게 다 녹음된 음악이었고 연주가 그냥 자동으로 흘러나오고 있던 거예요. 베니타는 이제 이 이야기를 듣고 당시 연주했던 그 동영상을 찾아봅니다. 그리고 비디오를 보는데, 어머, 피아노에서 먼지를 털고 있네요. 연주하고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냥 먼지 이렇게 털고 있는 거였어. 근데 연주는 흘러나오죠. There's Paulo playing the piano. Literally, he picks up his hand and he's dusting the piano, and the piano's still playing. 솔직히 파울로가 속이려고 한 건진 모르겠어요. 왜냐면 이 음악이 흘러나오는데 막 가짜로 연주하는 연기를 했다면 그게 속이려고 한 거죠, 그건. 그런데 지금 먼지 털고 있으니까 일부러 속이려고 했나라는 생각은 들어요. 베니타는 당시 콩깍지가 제대로 낀 거죠. 이 먼지 털고 있는 모습도 아, 연주하고 있구나라고 착각을 했던 거예요. 아, 내 남편 될 사람 이렇게 로맨틱하고 연주까지 잘해. 정말 환상적이야. 근데 나중에 이 콩깍지 벗겨지고 정신 차리고 제대로 영상을 보니까 이 연주하고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냥 먼지 털고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이 속으려면 이렇게도 속을 수 있나 봐요. 내가 나에게 속은 거 아니에요. 이 일이 있고 나서 베니타는 파울로가 속해 있는 연구실, 카롤린스카 연구실에 제보를 합니다. 이렇게 비윤리적인 사람이 의사여도 되냐, 아주 문제가 많은 사람이다라고 고발을 한 거죠. 그런데 이미 이 연구소에는 파울로에 대한 여러 가지 비윤리적인 행위들이 고발이 된 상태였습니다. 학력 위조, 뇌물 수수, 문서 위조, 각종 혐의로 기소가 되어 있었어요. 파울로가 전 세계를 다니면서 수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 나라에서 고소가 접수됩니다. 특히 스웨덴에서 환자가 가장 많이 발생했었기 때문에 거기서 오랜 기간 재판을 받게 되었어요.
나중에 결론은 2019년 이탈리아 법원이 그에게 공직 남용 및 문서 위조 혐의로 16개월형을 선고했습니다. 또 2023년 6월이에요. 얼마 전이죠. 스웨덴 법원이 그가 진행했던 3건의 수술, 이 수술로 인해 심각한 신체적인 부상과 고통을 겪게 했다면서 가중폭행죄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합니다. 이 판결은 파울로가 저지른 의료사고에 대한 처벌이었는데요. 사실 이례적이죠. 이렇게 수술로 인해 사망한 환자가 발생했다고 해서 의사를 이렇게 처벌하진 않는데 그래도 징역형이 나올 정도면 정말 파울로의 수술에는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은 구금되어 있진 않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일단 풀려나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항소심을 준비하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베니타, 정말 마음에 큰 상처를 입은 베니타는 그에게 법적인 조치를 취하진 않았어요. 그 대신에 그를 고발하는 ABC 채널의 다큐멘터리에 출연해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 방송을 촬영하면서 취재진이 여러 차례 파울로에게 인터뷰 요청을 했었어요. 너도 반박할 게 있으면 해라. 당신 인터뷰도 내보내주겠다. 여러 차례 요청을 했지만 파울로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정말 못났죠. 이 사건에서 의문이 드는 게 어쩜 이렇게 베니타처럼 똑똑하고 현명한 여자, 소위 우리가 말하는 배운 사람이 이런 사기를 당했나 싶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기를 치려고 마음먹는 사람에게서는 그냥 당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작정하고 나에게 사기를 치려고 한다. 그러면 그냥 끝인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사람을 잘 만나야 하는 건데 참 어렵죠, 사람 만나는 게. 다행히 결혼하기 전에 이런 거짓들이 발각이 되어서 최악의 피해는 막을 수 있었지만 또 베니타가 겪어야 했던 그런 고통들, 시간 낭비, 돈, 또 딸도 상처받았죠. 또 본인도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을까요? 그나마 조금은 내 탓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파울로가 유부남이었잖아요. 유부남과 처음부터 그런 부적절한 관계로 시작했기 때문에 결국엔 이렇게 지저분하게 끝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아무리 파울로가 중간에 이혼을 했다, 그러니 결혼을 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시작이 조금 비도덕적이었죠. 그래도 베니타가 참 강한 사람이라고 느껴지는 게 인터뷰 때 이런 질문을 받아요. 파울로가 당신의 인생을 망쳤다고 생각하나요? 베니타는 아니요. 그 사람은 제 인생을 망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되게 멋있지 않나요? 보통은 제 인생 끝났어요. 그 남자 때문에 끝났다고요. 그 사람 망하는 꼴도 꼭 보고 싶어요. 막 이렇게 말할 텐데 자존감이 참 높은 여자인 것 같아요. 너 따위 남자에게 내 인생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아. 너가 나에게 그런 사기를 쳤지만 나는 그 정도로 약하지 않아. 파울로는 도대체 왜 이런 거짓말을 했던 것일까요? 아니, 어차피 들통날 거짓말이었잖아요. 결혼식 날 아무도 안 오고, 교황님 없고, 버락 오바마 안 오고, 그럼 또 그때도 또 다른 거짓으로 위기를 모면했을까? 그대로 뒀으면 결혼식이 진행되기는 했을까요? 아까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로맨스 스캠은 돈이라는 목적이 있잖아요. 근데 이건 뭐예요? 베니타가 이 거짓을 밝히지 않았으면 도대체 언제 끝났을까요? 그리고 저는 한편으론 왜 이게 리플리 증후군이 있는 애들 보면 나중에 거짓말이 들통날까봐 살해를 저지르기도 한단 말이죠. 어쩌면 파울로도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가서 자신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더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을 수도 있지 않았나. 그런 거 생각하면 정말 결혼식 전에 베니타에게 발각되어서 요 정도 선에서 끝나기를 정말 다행이다 라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은 나의 백마탄 왕자님인 줄 알았던 이 파울로라는 의사, 알고 보니 사기꾼이었다. 항상 조심해야 돼요. 어디 가서 어떤 또라이를 만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조심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다른 사건으로 찾아올게요.